네, 안녕하십니까. 이와이 한영 산업연구원장 권영대입니다. 지금부터 지정학적 변화에 따른 한국 기업 대응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전체 목차인데요. 일단 2025년에 어떤 지정학적 변화가 있고 이게 한국 기업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대응해야 되는지 전략에 대해서 제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지정학적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지정학적 변화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2020년까지 거의 30년 동안 전 세계 경제와 정치는 완벽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로 진행되면서 정치가 더 이상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020년에 갑자기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생기고 코로나도 생기고 핫워라고 불리는 몇 가지 직접적인 물리적인 전쟁이 생기면서 갑자기 정치가 다시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정치 지정학에 따른 산업계 또는 정치 지정학에 따른 기업의 역할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25년에 지정학적인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2025년을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메시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2024년이 저희 슈퍼 선거의 해라고 많이 불렸었습니다. 전 세계 GDP의 67% 이상에 해당되는 국가들에서 주요 선거가 있었습니다. 한국도 총선이 있었었고요. 이 슈퍼 선거의 해에서 대부분 어느 정당이 승리했냐라고 하면 보수 정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과거의 진보 정책과는 대치되는 우파 포퓰리스트 정책이 계속해서 일반적인 정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파 포퓰리스트 정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친환경 정책에 반하는 반친환경 정책 그리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외교 관계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이 확대되는 형태.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우파 포퓰리스트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트럼프 정부가 포퓰리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올 1월에 끝난 독일 선거에서도 보수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EU 선거에서도 포퓰리즘 정당이 의회 선거에서 승리를 했고 인도에서도 진보 성향인 여당의 지지율이 약화되면서 포퓰리즘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포퓰리즘 정책이 계속해서 강화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지정학적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세계 지정학적 트렌드를 크게는 세 가지,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크게는 피버팅 팔러시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뉴 라이징 워, 셀렉티브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렇게 크게 3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퓰리스트 팔러시가 전반적으로 이 지정학적 구도에 영향을 주는 가운데 피보팅 팔러시라고 하는 과거의 정책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인 이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민에 관련된 내용, 친환경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이제 여러 가지 제조업 이런 것들에 많은 이제 경제 영역에서의 경쟁이 있었는데 이 경쟁의 판이 지금은 새로운 영역으로 조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영역이라고 할 만한 영역이 AI와 스페이스, 아스트로폴리틱 이 2가지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부분적으로 다시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이제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셀렉티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에 역행하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게 가장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거기 안에서 각각 6가지의 주요 트렌드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피보팅 폴러시 중에 반이민 정책입니다. 미국이 이제 반이민 정책을 쓰고 있는데 사실 미국만 이러지 않죠. 과거에 굉장히 이민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개방적이었던 EU조차도 지금은 사실은
반이민 정책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인 사실은 이민 정책이 과거처럼 반이민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피보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트럼프 2기의 핵심 반이민 정책들은 뭐 미국 남부의 국경 통제라든지 난민 한도라든지 비자 정책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이민 정책이 도대체 한국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미국의 블루워커들의 3분의 2는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의 3분의 2가 이민자고요. 그중에 3분의 1은 불법 이민자, 3분의 1이 합법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을 막게 되면 여하튼 3분의 2 정도의 블루워커의 노동력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되는 시사점이 뭐냐라고 하면 주요국에서 저비용 노동력 감소로 인해서 코스트가 상승할 거다. 사실 이거는 EU에서도 사실 블루워커는 중동에서 넘어오거나 또는 아프리카에서 넘어오거나 이런 인력들이 사실 그 역할을 해주고 있고 한국에서도 사실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에서 넘어온 인력들이 저임금 노동력을 공급해 왔는데 이런 주요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이상 들어오기 힘들어지면서 노동력 감소로 인한 코스트 상승이 있을 거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한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없는데 한국이 특히나 낮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높은 그 출산율에 누가 기여하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민자들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민자들이 안 들어오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 내 생산 가능 인구도 같이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이 그래프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순 이민자를 받는 국가들입니다. 보시면 다 파란색은 상대적으로 선진국이죠. EU, 미국, 한국, 일본 다 선진국들이 사실은 이제 순이민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못 받으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 거다. 그리고 그런 트렌드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주요국의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있는데요. 이 인구 비중이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모든 선진국은 극히 낮습니다. 다 뭐 60% 이하입니다. 이게 생산 가능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비중을 본 건데 여기서 이상하게 이제 한국은 신흥국보다도 조금 높게 돼 있죠.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이게 한국이 신흥국보다도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높아 보이는 제일 큰 이유는 한국이 15세 이하가 너무 적기 때문에 15에서 64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5년이 지나면 급격하게 떨어지고 앞으로 5년만 지나더라도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예상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피보팅 팔러시에서 두 번째 트렌드는 친환경 전환 속도의 둔화입니다. 친환경 정책이 너나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전환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특히나 선진국에서 봤었을 땐 경제 영역의 경쟁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자국 경제에 대한 성장 저해 위험이 있다.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완성품이든 자원이든 소재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중국 의존도를 탈피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오랫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여전히 비용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아직. 그러다 보니까 그린테크의 높은 비용 이런 세 가지가 정책 전환 기조를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친환경 정책을 약화시키는 이유고요. 이거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냐면 친환경 정책 시행 시점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연기되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플래닝을 다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일부 투자 계획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핵심 관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 역시 조금 줄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이제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에너지는 좋은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비용 효율적이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AI로 대변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소비 전력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 소비 전력을 메울 수 있는 에너지원은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로는 완벽하게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핵심 자원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에너지 자립 또는 에너지 안보 문제로 이 친환경 전환 속도를 의도적으로 둔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쟁 영역으로 제가 AI와 우주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AI에 있어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정부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AI 관련된 기술 그리고 AI 관련돼 있는 데이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내재화해서 국가 안에서 AI 생태계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흐름들이 미국, 중국, EU, 일본 모든 이제 주요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고요. 한국에는 사실은 이제 이 관련돼서 보면 국가별 정책 우선순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서 AI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투자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투자가 되고 AI 생태계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경쟁,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태계들을 같이 협력해가면서 만드는 것과 동시에 이 AI가 됐었을 때의 문제가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데이터의 리질리언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도 같이 되어야 하지만 이 문제가 리스크가 발현되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 AI에 있어서 경쟁력을 보시면 일단 이제 한국이 지금 6등, 7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7등에서 이제 6등으로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높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3등부터 그 밑은 아무 의미가 없는 순위입니다. 잠깐 여기 1등, 2등, 3등만 보여서 그러신데 여기 잠깐 이제 숫자를 보시면 미국의 AI 역량이 100점입니다. 근데 미국의 AI 역량을 100점이라고 했었을 때 그로부터 한참 떨어져서 중국이 53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등이 누구냐면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중국보다도 훨씬 떨어져서 32점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1등 유의미하고 2등 유의미한데 3등서부터 10등 사이는 보시면 숫자를 보시면 32점, 30점, 28점, 27점, 26점 다 그냥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AI 경쟁력이 월등히 높고 나머지 국가들은 한참 뒤떨어져 있다. 역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캐치업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가 AI 영역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새로운 경쟁의 영역으로 두 번째 말씀드릴 영역은 우주 경제인데요. 우주 경제에 관련돼서 미국과 EU, 중국 모두 다 국가 차원에서의 우주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 80빌리언 US 달러를 2024년에 이미 투자를 했고요. EU가 12빌리언 US 달러, 그리고 중국이 20빌리언 US 달러를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민간 기업의 참여도 확대하고 국가 간 협력도 촉진하고 정부 주도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우주 경제에서 초반에 패권을 놓치게 됐었을 때 한국의 우주 경제 경쟁력 또는 방산에서의 경쟁력은 기술 리더십을 잃어버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도 또는 한국 정부도 민간 협력하에서 이 우주 생태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글로벌 파트너십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 어차피 모든 나라들이 본인들이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걸 모든 영역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글로벌 협력 체계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십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특히나 한국이 이제 많이 지적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제조 기술이나 양산 기술은 굉장히 뛰어난데 기초 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항상 들어왔었습니다. 그 측면에서 기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항공 우주 기술과 이 관련돼 있는 신규 사업 기회들도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원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우주 경제가 경제 규모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동차 산업 이런 산업처럼 유관 산업에 대한 파급 영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주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도 필요하고요. 통신 네트워크나 통신의 어떤 경쟁력도 필요하고 물류 영역의 활용도 가능하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방위 산업에 직접적으로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주 경제가 이렇게 파급력도 많고 전후방으로 걸쳐져 있는 산업이 많다 보니까 우주 경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국이 주요국으로서
우주 경제에서도 기술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인 셀렉티브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반하는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관세를 통해서든 비관세적인 장벽을 통해서든 보호무역주의를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왼쪽에 있는 그래프 중에 제일 아래 부분을 보시면 2020년 기준으로 글로벌 무역 규제 건수는 1000건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게 불과 4년 만에 3,100건으로 거의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당연히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권이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회자가 돼서 그런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 EU, 중국, 인도 등 대부분의 경제 권역에서 이런 관세 그리고 비관세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확산하고 있고요.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단시간에 끝날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여러 기업들은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공급망 재편을 해야 될 거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근데 이 보호무역주의가 그러면 한국 기업에 위험만 있을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고 일부 산업에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제조업 영역에서 주로 경쟁하는 주로 경쟁하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입니다. 근데 중국 기업들이 이 보호무역주의에서 추가적인 차별을 받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미국이 주로 전략산업이라고 얘기하는 AI, 바이오, 조선, 방산, 이런 영역들입니다. 반도체 이런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셀렉티브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붕괴되면서 국가 단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경제 블록화를 만드는 방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의 경제 블록화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글로벌라이제이션 트렌드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선진국 위주의 협력체, 예를 들면 OECD라든지 IMF에 대한 신흥국 의결권 확대 지연이라든지 이런 선진국 위주의 협력체에 대한 불만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여러 신흥국 협력체들이 생기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브릭스, 아세안, 걸프코스트 컨트리라고 하는 GCC 이런 신흥국 협력체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 신흥국 협력체 영내에서의 경제 활동들, 무역 활동들을 더욱더 늘려가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도 이런 신흥국 협력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중 관계에 따른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흥국 경제 블록에 대한 직접 진출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신흥국의 역할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보시면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폴란드 이런 이제 주요 국가에 인접해 있는 경제 연결국들의 역할들이 계속해서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수치의 의미입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공급망 내 중개자 수라고 해서 원재료서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연결되는 관점에서 몇 개 기업들이 여기에 관여를 했느냐에 대한 건데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신흥국이고 신흥국의 경제 연결국이다라는 게 저희들의 분석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2025년 지정학적 트렌드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3A 전략, 3A 전략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3A 전략의 첫 번째는 어헤드, 피보팅 폴러시가 향후에 예상이 되니 이 피보팅 폴러시에 사전적으로 대비해서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미리 대비하자. 이게 이제 어헤드고요. 뉴 라이징 새로운 경쟁 영역들이 생기니 이 영역에 우리 스스로의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비즈니스 모델 역량들을 어드밴스 시켜서 차세대 기술에 대한 패권 경쟁과 사업 기회를 포착해서 생태계에 참여하자라는 거고요. 셀렉티브 글로벌라이제이션 트렌드가 점점 좀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트렌드에 얼라인돼서
우리의 공급망을 최적화합시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개의 3A 전략입니다. 하나씩 정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헤드, 그러니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핵심 사업을 매각을 하고 이에 따른 자산 유동성을 확보해서 M&A나 파트너십 등을 통한 핵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멘스라든지 유니레버는 벌써 한 3, 4년 전서부터 이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지멘스는 본인들의 핵심 사업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헬스케어와 에너지를 매각을 하고 핵심 사업인 디지털 영역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도 저성장 로컬 브랜드를 매각하고 프리미엄 재생 브랜드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도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 어드밴스 영역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위성산업이라든지 AI 생태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아마존도 에어버스도 각각 10조 이상의 투자를 했고 2024년에 우주 경제 규모가 이미 600빌리언 US달러고 10년 이후에 1800빌리언 US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강화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AI에 대한 투자는 뭐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뭐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유수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라는 측면에서 무역 정책 변화에 기반해서 공급망을 최적화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물리적으로 공급망을 최적화해야 되는 이제 마켓 쇼어링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풋프린트를 조정하는 거가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저희 이제 AI 기반의 공급망을 최적화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운영 모델로의 변화, 이게 동시에 같이 필요할 거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2025년 지정학적 변화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3A 전략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